오늘 방송에서 얘기할 게 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느라 살짝 좀 충혈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오늘 진짜 제가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 바로 CES 2023이 끝났는데 이 CES 2023을 바라봤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다가올 미래가 그려지겠구나. 앞으로는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이동되겠구나. 우리가 새로운 혁신, 기술적인 트렌드, 그 다음에 투자의 기회를 바라볼 때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만한 기업은 이런 기업이구나 라는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근데 CES 2023이 이미 끝났는데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일정주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을 했던 것들은 이제 다시 원위치로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들. 근데 CS 2023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IT 최신 기술 트렌드를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대기업들이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한다면 분명 우리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힌트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부터 받아 적으면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CS 2023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 키워드 3개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부터 받아 적으세요. 첫 번째가 메타버스, 그 다음 두 번째가 자율주행, 세 번째가 AI입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였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메타버스. 아무래도 올해 CS 2023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었던 게 메타버스였어요. 시작 전부터. 근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까지 막 대단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들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건 뭐냐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산업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메타버스를 처음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야, 저거 게임 아니냐? 그전에 있던 게임이랑 뭐가 달라? 하면서 게임에 국한되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메타버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고 이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으로 바꿀 수 있게끔 전환점이 생기지 않았나 라는 겁니다. 뭐냐면 일단 게임을 넘어서 정비라든지 레저, 안전, 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 메타버스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이번에 확인된 게 오토바이를 탈 때 우리가 헬멧을 쓰잖아요. 근데 그 헬멧을 바이크 운전자가 AR 기능이 탑재된 헬멧을 사용할 때 여기에서 내비게이션 기능과 속도 등을 체크할 수 있는 AR 헬멧, 그 다음에 스노우보드 고글에서 또 AR 기능을 활용해 속도 및 주변 사람들의 정보 역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에서도 이 수술을 집행하는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AR 안경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 메타버스 활용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기존까지는 메타버스 디바이스 하면 그냥 이 얼굴에 쓰는 액세서리 같은 용도의 디바이스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 쪽으로 또 확대가 되고 있냐? 내 온몸에 이 촉각을 자극시키는 웨어러블 액세서리가 또 점차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CES 2023에서 글로벌 IT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관람객들 반응이 가장 좋았던 업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업체인 전신 햅틱 솔루션 업체 비햅틱스라는 업체라고 합니다. 이 업체는 2015년 설립돼서 현재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촉감 관련 액세서리 1위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전시를 해준 게 상체를 진동시켜주는 햅틱 조끼, 그 다음에 손의 촉감을 느껴줄 수 있을 만한 장갑 이렇게 출시를 했다고 해요. 큐피님 혹시 총 게임, FPS 게임 이런 거 해보셨어요? 저 FPS 게임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런 거를 할 때 만약에 이제 내가 총으로 막 싸우는데 조끼랑 장갑을 낀 상태로 그 총의 진동도 느끼고 내가 총알을 맞았을 때 그 진동까지 느껴진다면 게임이 좀 더 재밌게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 게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할 게 정말 많으니까 차근차근 잘 들어주세요. 일단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지금 CS2023에서 처음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거의 5년 전, 7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말이 이어져 왔었던 게 자율주행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변화된 방식이 뭐냐면 우선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상용화에 있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식의 발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1차적으로 완전 자율 차량의 비용과 가격 부담을 우려한 건데요. 이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기준으로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용 컴퓨터, 뭐 센서, 각종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거를 다 탑재를 시킨다라고 봤을 때는 기존 차량 비용 대비 거의 7에서 10만 달러 가까이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차의 비용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과연 누가 살 수 있겠냐? 라는 의문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망치로 나온 게 일반 승용차보다는 일부 고급차나 상용차 아니면 그 외의 분야에서부터 자율주행의 상용화가 이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짜 거의 무사고에 가까울 정도의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율주행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강의 드렸다시피 크게 3요소로 되어 있어요. 인지, 판단, 제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인지 분야에 대한 완벽한 기술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율주행을 선도한다고 하는 테슬라가 카메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사고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이 되고 있죠.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 차량 출시가 늦어지는 데는 인지 과정에서의 발전이 더디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인지를 위해 많은 업체들이 뭘 하고 있냐? 카메라뿐만 아니라 레이더, 라이다와 더불어 VTX, 즉 차량과 차량, 그 다음에 도로 간 차량 이런 여러 가지 통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부각을 받은 게 초정밀 지도 이런 부분까지 다 고루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한 가지 센서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센서들을 같이 활용하면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일단 인지에 있어서 센서를 만드는 업체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따라오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존에는 카메라 위주로 집중이 됐었다면은 이제는 카메라의 한계점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도가 다른 분야, 라이다라든지 아니면 3D 지도 이쪽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VTX라든지. 실제로 이번 루미나에 따르면 3D 지도 시장 규모가 2030년 170억 달러로 현재 대비 8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큐피디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앞으로 자율주행 차가 점점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봤을 때 자동차를 만드는 상황에서 이 껍데기인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자율주행에 대한 사고하고 판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가 중요할까요? 소프트웨어가 아닐까요? 맞죠. 사실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CES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부상했냐? 바로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갖춘 신규 진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자동차 업체와 추가 파트너십을 맺은 경우도 많았고 이번에 특히나 눈에 띄었던 게 소니가 혼다와 첫 전기차를 공개하는 등 IT 업체와 완성차 자동차 부품 간의 공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CES에서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현재 고금리와 경기 침체 국면에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꿈을 쫓기 위해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이었다라는 것이 또 눈에 띄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게 투자된 만큼 돈이 회수가 되지 않으니까 즉 즉각적인 돈이 되지가 않으니까 기업들이 대다수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당장의 돈이 되는
부분 자율주행화 사업부터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시내버스, 그 다음에 시내택시, 이런 측면에 내가 승용차를 하나를 타면은 사실 전국 팔도 계속 여기저기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다만 시내버스라든지 특정 공간에서만 자율주행하는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인 리스크가 덜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율주행에 있어서 속도를 높일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수익을 즉각적으로 벌 수가 있는 부분이라 많은 기업들이 이쪽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듯하다. 자, 근데 이러한 분야에서 최근에 또 어떠한 기업이 부각받고 있느냐? 농슬라라고 불리우는 존디어입니다. 어감이 너무 웃긴데 혹시 경운기예요? 맞아요. 경운기, 뭐 트랙터 이렇게 농작을 내가 할 때 있어서 쓰는 농기계라고 보면 되는데 매년 CES를 할 때마다 기조연설을 한 명이 대표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기조연설을 누가 했냐면 그 농슬라라 불리우는 존디어의 CEO가 했어요. 아무래도 최근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식량 위기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인력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 겹쳐지면서 야, 이거를 자율주행 트랙터로 생산성을 더 확보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생각을 크게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존디어 CEO가 기조연설에서 자율주행 트랙터는 이미 상용화가 상당히 진행된 제품이다 라는 부분을 크게 강조를 해줬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수많은 변수들과 리스크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트랙터를 운전을 할 때 있어서 어떤 리스크가 과연 있을까요? 끼게봤자 요 정해져 있는 논밭에서 왔다 갔다의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뿐 뭐 끼게봤자 주변에 사람과 같은 형체가 있는지 갑자기 뭐 고라니 같은 것들이 뛰어들어오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만 인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술적 봤을 때 승용차 자율주행보다 이런 농기계 쪽의 자율주행이 훨씬 쉽더라. 그래서 이미 이쪽은 지금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있고 출시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러한 자율주행 트랙터를 활용을 하면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 개선으로 약 30% 이상의 생산성 향상 역시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캐터필러 역시 이러한 자율주행 트랙터 상용화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는데 이미 전 세계에서 550대 이상의 트랙터를 한 번의 사고 없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사고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상용화는 앞으로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나라 기업에도 이러한 자율주행 트랙터 모멘텀을 갖춘 기업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대동이라는 기업입니다. 대동은 올해 안에 자율주행 3단계 트랙터 컴바인을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우리 큐피드님 농사를 1년 4계절 중에 언제 많이 질까요? 아무래도 봄이 아닐까요? 그쵸. 보통 겨울엔 휴식하고 봄, 여름, 가을에 농사를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트랙터 수요 역시도 마찬가지 1, 2, 3분기에 몰려 있어요. 수요가. 근데 지금은 딱 한겨울이잖아요. 자, 한겨울인 상황에서 앞으로 1, 2, 3분기에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 시작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도 대동A라는 기업을 한번 관심 있게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AI죠. 이번 CS 2023에서도 마찬가지 AI가 메가 트렌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올해 가장 큰 시장에서의 키워드가 뭐냐? 경기 침체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티븐 코닉 CTA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2008년 금융위기 때 스마트폰과 4G가 보급이 되면서 소비자 기술 혁신이 발생했듯이 항상 이 불황기에는 기술 혁신이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줬어요. 그렇게 이번 2023년에도 기술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는 AI가 기반이 되는 기술로 적용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즉 과거 불행 이후에 찾아오는 기회에서 스마트폰과 4G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처럼 앞으로
이번에 침체 국면의 이 불황을 견뎌내고 다가올 기회 시기에는 AI가 크게 급부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 CES에서는 이상적인 수준의 AI 반도체가 목격이 되진 않았어요. 다만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 모바일 서버,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관련 반도체 및 기술이 각각 정말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 가지 중요해진 게 기존에는 AI라는 산업은 수많은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빅데이터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서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슈퍼컴퓨터를 갖춘 자본력이 탄탄한 글로벌 진짜 공룡급 대기업 IT 기업 몇몇만이 할 수 있는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딥러닝이라는 AI 기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컴퓨팅 비용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많은 업체들이 AI를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CES에서 거의 모든 곳에서 AI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최첨단 시대로 향해 감에 있어서의 A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 여러분들 작년부터 올해까지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였죠. 근데 그 로봇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이 AI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AI라는 산업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크게 메타버스 자율주행 AI 관련해서 앞으로의 혁신적인 움직임들을 얘기해 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중요 포인트와 각각의 수혜주들을 여기 표에 또 만들어 놨으니까 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이 너무 많아서 뭘 잡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가장 유망해 보이는 기업 딱 한 개만 뽑아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이게 가장 힘든 질문이죠. 근데 제가 이게 CES에 직접 참가해서 제 눈으로 봤다면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답을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제가 직접 가진 못해서 기타 영상이라든지 리포트를 보고 그냥 참고한 토대로 봤을 때는 소니라는 기업이 가장 유망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제가 예전에도 강의했을 때 뭐라고 했냐, 결국 기업들이 이 일을 하는 목적 자체가 최대한 이 디바이스에 머무르게끔 하면서 그 디바이스를 활용할 때 나의 컨텐츠, 나의 플랫폼에서 최대한 많은 유저들이 뛰어놀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어려운 말로 뭐냐? MaaS, 즉 Mobility as a Servic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CES에서 이를 가장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소니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잘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뭐 게임이라든지 음악, 영화 이런 사업과의 시너지가 돋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소니는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대한 출시도 했고요. 혼다와의 협업을 통해 앞으로 전기 자율주행차에 대한 출시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갖춘 상태에서 기존의 소니가 잘 갖추고 있었던 그 컨텐츠 경쟁력을 입힌다면은 앞으로 미래가 좀 촉망한 기업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런 기업의 특징이 뭐냐? 전 세계적인 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새롭게 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 변화의 핵심 축이 되는 기업의 특징은 뭐냐?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가 지금같이 경기가 침체 국면, 고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즉 위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 제품과 경쟁력이 있는가 부분인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새로운 시장에서 확대 적용시킬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보여주실 때 이러한 4차 산업 핵심 이 패러다임 국면에서 기회를 잡으면서 치고 올라가질 수 있을 만한 유망한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이런 세 가지 요인들에 다 부합하는 기업인가를 면밀히 공부하고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 되세요.
영국에서 2019년에 스타트한 업체죠.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배터리 회사 브리티시 볼트가 법정 관리 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약 300명의 직원들도 전부 이제 해고 처리를 했는데요. 이 브리티시 볼트는 영국에서 유일한 배터리 회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명품 차들과 슈퍼카들은 영국에서 많이 출발을 했죠. 정말 자동차의 메카인 국가인데 이 국가에서도 배터리 회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들은 정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혹은 SK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하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고금리 여파로 인한 기술주들의 재정이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브리티시 볼트는 영국 배터리 산업의 희망이라고 사실 국가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녹색 산업 혁명의 계획에 주요하게 등장을 했다.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죠. 자, 근데 이 기업이 영국에서 유일한 배터리 공장이 현재 중국 업체가 소유한 곳밖에 없어서 대규모로 이렇게 공장을 증설해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수율 문제였어요. 정부에서 자금을 조달받기로 했는데 이게 수율 안정화가 실패하면서 정부 자금 3천만 유로의 조달 실패가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추가적인 배터리 공장에 대한 설립도 포기를 했는데 이미 작년 말부터 자금난에 대한 위기설이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잠깐 정부의 지원으로 무마가 된다 싶었는데 이게 결국은 고금리 여파 속에서 1월에 파산을 해버린 건데요. 업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업이 실패한 이유가 기존 배터리 업체가 아니고 신생 기업의 경우 대량 생산 시 수율 정상화에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과거와 달리 높아진 투자 비용, 이게 고금리죠. 고금리로 인해서 투자 비용과 조달 비용은 자동차 회사 같은 기존 제조 대기업의 지원 없이 자생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자, 기가팩토리 운영 경험이 있는 한국의 셀 3사와 파나소닉이 이 전기차 시장 성장의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진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영국의 유일한 배터리 업체가 파산을 한 것은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주식으로 본다면 호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그냥 호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을 봤을 때는 이 고금리 여파 속에서 이 스타트업들과 그리고 기술주들, 이 전기차 업체들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나 테슬라가 최근에 중국에서 대규모 저렴한 이 할인 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업체들에 대한 조금 위축을 만든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로 인한 파산까지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기업만 파산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일단 이 기업하고 우리나라가 합작을 맺은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하나기술이 있어요. 하나기술은 작년에 이 브리티시 볼트하고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2024년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289억이 올해 11월에 끝나고요. 907억짜리가 24년 끝납니다. 자, 그리고 CIS도 작년에 브리티시 볼트하고 113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그때 기준으로 CIS의 지난 매출, 그러니까 21년도 매출액의 85.4%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좀 있었던 거죠. 이 계약도 역시 2024년 8월까지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작년 6월에 브리티시 볼트하고 배터리 소재를 공동 개발하고 양극재 납품을 계약을 목표로 한 고성능 배터리 소재 개발에 대한 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브리티시 볼트하고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CIS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하나기술이 있는데 사실 CIS는 2021년에 매출의 85%에 달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규모가 크긴 하지만 포스코 케미칼이나 하나기술 자체는 기업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줄 만큼의 엄청난 큰 손실을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약적인 어떤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것들도 분위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영국에서 지금 파산 규모가
적지가 않거든요. 수조 원대에 이르고 거기에 엮여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은 기업들도 많고 그리고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힘든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모기업이 탄탄한 곳에서 자회사로 만들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금난에 뭐 크게 휩싸일 일은 없겠지만 다른 국가들에 있는 기업들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모기업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조금 연쇄적으로 더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그로 인한 나비 효과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2차전지 투자 시장에 대한 조금은 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의 미래는 정말 밝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도 우리나라 회사들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비전은 좋아요. 하지만 비전이 좋다라고 해서 그 기업들의 주가들이 무조건적으로 우상향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2020년도부터 지금 꾸준하게 2년 이상 우상향을 해왔던 기업이고 최근에 굉장히 높은 고점을 형성하고 쌍고점을 형성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좀 익절을 하고 투자 시기를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보고 지켜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증시는 기업이 분명히 매출이 좋고 미래 비전이 좋다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증시가 오르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 기간에도 빠지는 기간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침투율도 글로벌 침투율이 현재 10%가 넘었고요. 올해는 뭐 15%, 20%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의 침투율도 30%가 넘은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침투율이 5%에서 5% 미만일 때는 뭐 대부분의 전기차와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가 무조건 다 오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침투율이 10%를 넘어서 20% 전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기업들에서도 좀 선별된 기업들로 좀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파산하는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 기업을 소위 말해서 독과점하는 그런 시장이 돼 오기 때문에 그동안은 5%에서 10% 정도의 침투율 시장 동안 뭐 2차전지 배터리 회사입니다라고 하면 주가가 막 다 오르고 상한가를 치고 했던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가적인 이런 여파가 나오지 않는지 혹은 다른 기업들의 2차전지 관련 업종들 혹은 전기차 관련 업종들의 파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지 좀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차트상에서도 좀 크게 눌려서 좀 지난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한 상태에서 그럴 때 진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요즘에 신산업에 대한 이슈가 많고 많은 관심이 있어서 주가가 좀 크게 요동치는 부분은 있는데 저는 2차 전지를 수년간 외쳐왔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조금은 쉬어가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 관심 갖고 좀 여유롭게 지켜보신 다음에 차분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서 굉장히 싸고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업종들 중에서 이제 상승할 여력이 높은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알려드릴 업종들은요, 바로 구리 관련된 업종들입니다. 이 구리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의 선행 지표로도 활용되는 닥터코퍼라고도 불리웁니다. 자, 이 구리 가격을 잠깐 보면요. 이 구리는 보통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게 뭐냐면 전기가 들어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산업에 가장 효율적인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 구리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뭐 지금은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다 혹은 뭐 석유화학에서는 에틸렌이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구리를 얘기했었습니다. 이 구리는 보통 톤당입니다. 톤당. 구리 선물 가격이 아니고요. 톤당 가장 쌀 때가 4,000달러대, 가장 비쌀 때가 10,000달러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에 의존되는 이 국가다 보니까 이 구리 가격이 4,000달러대에서 가격이 이제 올라갈 때
글로벌적으로 물건을 많이 만들고 건설업의 부흥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한국의 선행지표 역할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구리 가격과 한국의 코스피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구리 가격이요, 우리나라가 크게 증시가 올라갔을 때하고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요, 2020년부터 쫙 올라갔다가 두 번의 쌍고점을 찍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게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다시 상승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구리 가격의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작년부터 상승했던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구리를 생산했던 페루라는 국가에서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페루라는 지역은 구리 강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 여름부터 시위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이 국가가 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5년 이내에 대통령이 뭐 6번 정도 갈아치워질 정도로 굉장히 탄핵이 많은 국가예요. 근데 최근에 탄핵의 문제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구리 강산 때문입니다. 이 구리 강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페루라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이 페루 강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페루 국민들은 사실상 노동자로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나섰던 대통령들이 실질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강해졌던 거거든요. 작년에 좀 일단락 된 듯 싶었으나 올해 다시 또 이 시위가 격해졌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하루에만 17명이 숨지는 정도의 이 사상자가 나올 정도의 격화된 시위를 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잠시 휴전하자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서 광산업에 대한 채굴이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에 대한 문제가 일단 발생을 했어요. 두 번째 원인은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단순히 중국이 시장을 이제 경제 활동을 개방하겠다 이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중국의 리오프닝과 동시에 국가를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돈 풀기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일단 전 세계 비철금속의 수요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약 40에서 50%를 중국에서 수입해 갑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죠. 특히나 이 밑에 보면은 건설 현장에서만 구리 사용이 전체 구리의 무려 4분의 1을 넘게 차지한다. 보통 이제 숫자로 대충 환산하면 한 25%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구리 생산량의 40에서 50% 이상을 중국이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 무려 25% 이상이 건설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현재 작년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펼쳐서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구제 16개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자, 올해부터 경기 부양 돈 풀기로 인해서 155조 원 규모의 특수채권 발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수채권을 발행해서 어디다 쓰느냐? 바로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건설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면 되고, 중국 당국은 이전 최고 기록인 3조 7,500억 위안보다 500억 위안이 더 큰 규모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푸는데,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돈 푸는 것을 고려하거나 돈 푸는 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달러 약세 때문이에요. 작년 말부터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달러가 강세였죠. 2016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6년 당시 미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달러 강세를 만들었고, 반대로 중국은 그 당시에 돈을 푸는 통화 완화 정책을 했습니다. 서로 상반된 정책을 펼쳤는데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은 돈 풀어서 위안화가 더욱더 가치가 절하되다 보니 중국 내에서 자본 유출이 굉장히 심각해졌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있어서인지 사실상 2020년도가 지나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작년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중국은 이전처럼 쉽게 돈 풀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굉장히 심각해질 때 중국이 과거하고 똑같이 돈을 풀었다가는 오히려 자본 유출만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돈을 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순이 좀 높은 수준까지 밟고 이제는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중국이 이제서야 다시금 돈을 본격적으로 푸는 정책을 했는데 이 타이밍이 달러 약세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이라는 거죠. 만약에 달러 강세가 급격하게 나오는 상황이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중국의 이런 돈 풀기는 안 좋은 영향으로 좀 돌아올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달러 약세와 함께 중국의 돈 풀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나온 LME 구리 재고량은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재고량 자체가 역대 최저인데요. 10년간 구리 재고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1일 최대 66만 2,275톤을 기록했던 재고량이 올해 1월 19일 기준으로 8만 1,600톤으로 무려 87%가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 재고량은 2009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밑에도 달러 약세가 구리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원자재가 달러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나오면 원자재가 강세로 나오는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밑에도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재고량 10년 추이를 보면은 노란색 그래프가 재고량인데 회복되지 않고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두 가지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리 가격은 4,000달러에서 9,000달러, 10,000달러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그동안 형성이 됐는데 지금 실제 구리 가격은 9,000달러를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만 본다라고 치면은 가장 높은 축에 이제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팬데믹 때는 10,00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9,000달러,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가 굉장히 약세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 자본이 꽤나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약간의 리스크가 뭐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일 때 우리나라에 진입하기가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원화가 굉장히 강세가 돼 있고 달러가 약세가 돼 있죠. 사실상 외국인이 이탈하기, 팔고 나가기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주가는 올랐지 거기에 달러는 약세고 원화가 비싸니까 이 비싼 원화 때 팔고 달러를 교환하면 훨씬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금 달러 강세가 돌아오기 때문에 환차익까지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에 대한 강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가격 자체가 너무 높은 것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어찌 본다면 구리 가격의 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보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서 그동안은 현 산업까지만 구리 가격을 봤을 때 우리가 비싼 것이 10,000달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구리에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전기자동차죠. 앞으로 구리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를 예측하는 닥터코퍼에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세인트코퍼의 신분 상승이 임박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주된 산업이 인프라와 반도체였는데 여기에서 전기 자동차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구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제구리협회에서 이 자동차 와이어 하네스에 사용되는 구리 수요가 2025년에 연간 17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보다 무려 14%가 증가한 수치고요. 또한 전기차와 관련된 구리 수요가 2032년까지 3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래형 자동차가 발달할수록 구리의 쓰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고 봤고요. 특히나 내연기관 차량에 사용되는 구리 중량은 23kg인데 자, 전기에는 무려 이보다 3배에서 4배 많은 구리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라고 보고 그 외에 주요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같은 곳에서 추가적인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 기준의 구리 가격의 상단 밴드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톤당 11,5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했고, 글로벌 최대 광산 기업인 리오틴토의 도미닉 바톤 회장은 구리나 니켈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핵심적인 광물이라며 향후 10년 동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구리 가격은 과거 기준 상당히 높은 가격대까지 다시금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인데, 이 원인은 중국에서의 새로운 리오프닝으로 인한 시장의 성장이라 이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페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리를 생산하는 페루에서 반정부 시위로 인한 생산이 지금 중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구리 재고가 2009년도 이후에 역대 최저의 수준에 지금 내려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구리 수요는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리 가격에 연동되는 곳에 투자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리 가격은 현재 달러가 너무 비싸지거나 다시 강세로 돌아서거나, 그리고 구리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구리 자체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차트를 한번 보고 투자를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구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대장주다라고 하면 떠오른 게 바로 대창이라는 기업이죠. 대창의 차트를 보면 야, 이거는 정말 바닥 중에 바닥에 내려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미 이 팬데믹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솟았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가 지금 쌍바닥을 형성해 있습니다. 두 번의 쌍바닥을 현재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게다가 요 지금 바닥에 쌍바닥을 찍은 게 지난 10년 전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업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바닥권 라인을 형성하다가 크게 한번 상승, 크게 한번 상승, 그리고 다시 바닥권 라인을 형성하다가 크게 한번 상승, 이런 반복된 패턴을 좀 보이고 있죠. 지금은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바닥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기에도 정말 좋아 보인다. 특히나 요 1,100원대 라인을 두 번이나 이렇게 쌍바닥으로 저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상 대장주라고 보여졌던 대창주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지금부터 투자하더라도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사실 뭐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업들마다 실제 구리 가격과의 연동은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자, 서원이라는 구리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자, 지난 10년 전의 가격과 굉장히 비슷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창과 똑같이 최근에 바닥을 이렇게 두 번 한번 찍는 쌍바닥의 모습을 만들면서 반등할 좀 이렇게 조짐을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구리 가격의 대장주 중에 하나인 풍산, 이 풍산도 자 보시면 자, 10년 전 가장 바닥 라인을 잘 지켜줬던 박스권을 형성했던 그 바닥 라인에서 자, 두 번의 쌍바닥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이 상승이 전고점을 넣고 자, 그 전고점에 약간 걸려 있어요. 자, 이게 돌파를 하더라도 혹은 돌파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눌리는 자리가 나왔다가 돌파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상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이게 뚫고 난 뒤에 눌리는 자리나 혹은 이 다음에 눌리는데 요게 상승분의 절반 이하로 내려오는 정도까지만 기다렸다가 사면 좋아 보이고요. 자, 또 다른 구리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대장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구리 하면은 대표적인 관련주로 또 언급되는 게
대창, 풍산, 그리고 국일신동. 자, 2구 산업인데 그 중에 하나인 국일신동. 자, 보면 가격이 역시 굉장히 낮은 바닥권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역시 저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저점 한번 또 찍고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죠. 특히나 과거 이 기업은 코로나 때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고점을 찍었다가 바닥을 찍고 코로나 때 다시금 올랐지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는 거의 뭐 5분의 1 토막 났었고요. 코로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3분의 1 토막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2구 산업은 다른 업종들과 다르게 조금 높은 위치에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밴드 자체가 자, 요 라인에서 이렇게 윗라인으로 올라갔죠. 차트적으로 본다면 역 헤드 앤 숄더의 모습을 그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처럼 엄청난 바닥권이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기업도 한 번에 눌리는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투자해볼 법합니다. 다만 다른 기업들보다는 내려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메인으로 투자하기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구리 관련주들은 우리가 보통 구리 업체들이라고 하면은 구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체, 그리고 구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업체, 그리고 전선 업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케이블을 까는 게 구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지금 LS 전선 아시아도 그와 유사합니다. 역시 코로나 이후 팬데믹 때 굉장히 높게 고점을 형성했다가 바닥을 찍었어요. 바닥을 찍었는데 이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자리가 바로 지난 오랜 10년 동안의 차트를 봤을 때 박스권에 갇혀있던 그 바닥 라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지해주면서 최근에 올라가는데 역시 두 번의 쌍바닥을 찍고 머리를 좀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패턴을 본다면 W 패턴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W 패턴의 상승으로 이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상승분의 절반 정도가 내려온 상태에서 지켜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상승을 또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반등을 했던 타이밍에서 자, 요 정도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사재기 구간 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죠. 이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러 차례 바닥을 또 지켜줬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높은 상승률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했던 업종은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 자, 그 다음에 LS전선. LS전선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업은 뭐 크게 상승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형성했다가 올라가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역시 코로나 이후에 높은 상승을 만들었다가 자, 요렇게 내려오면서 다시금 저점을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좁아지는 패턴의 상승 추세선을 만들고 있는데 그 추세선에 현재 바닥에 좀 와 있다. 그래서 역시 LS전선 아시아도 지금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구리 가격은 많이 올랐으나 이것이 상단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는 아직 구리 가격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높게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리와 관련된 업종들이 올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특히나 2차전지처럼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 많고 중국이 이런 통화 정책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이 구리와 연동된 업종들은 다시 한번 높은 상승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올해부터는 지난 1년 반 동안 내리 하락세를 걸어서 바닥을 형성한 기업들을 많이 찾고 있죠. 그렇게 해서 알려드렸던 업종들이 여러분들한테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게임주, CBDC 관련주 이런 업종들은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높은 상승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와 관련된 업종들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도 바라보고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 괜찮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